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큰 주제는 토마스의 보편자론인데요. 중세의 보편자에 관한 논의, 보편자 논쟁이라는 것이 매우 심하게 전개되었는데요. 철학사에서 대부분의 철학사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편자 논의가 중세의 그리도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보편자의 연관관계이다. 보편자 없이도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인데요. 프로티누스는 영원한 형상들 위에 일자를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티누스는 플라톤의 계승자인데요. 영원한 형상들 위에 일자를 두었는데 이 일자가 종교적으로는 신을 가리키는 게 되었습니다. 이런 견해가 영향을 미치고 있던 중세 초기에 영원한 형상들을 부인하면 그 실체성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옹호할 근거를 버리는 것 같았다. 즉 영원한 형상들을 있게 해주는 것이 신이다. 근데 영원한 형상들이 있지 않다면 신의 역할도 필요가 없는 게 되어버려서 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형상들이 실제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한 진리는 세계 내의 개별자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변적인 형상 내지 보편자를 직관하기 위해 찾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 또는 물리학적 지식 또는 인문학적 지식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사랑의 힘이 크다라는 건 인문학적 진리인 것이고요.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인 도형이다. 이거는 수학적 지식이고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건 물리학적 지식인데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고 간주되는 것이죠. 근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이 진리는 삼각형이라는 형상, 불변하는 삼각형이라는 형상을 설명한 것이죠. 불변적 형상과 영원한 진리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관을 통해서 찾아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거는 이성적 직관이라는 말인데요. 직관이라는 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관찰한다는 것인데 첫째로 육체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것도 직관이라고 해요. 둘째, 이성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것도 직관이라고 해요. 이성의 눈에 의한 직관은 다른 말로 하면 통찰에 해당하겠죠. 감각적 관찰이 아니라 이성적 통찰에 의해서 불변적 형상이나 영원한 진리가 찾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교리와 보편자의 연관관계이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는 사람들의 특수한 모임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외적 모습을 떠나 초월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순결무구하여 신통지 못한 사제들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의 원천이며 영원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편자와 같은 실제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말과 관련해서 이 교회라는 말은 이렇게
라틴어로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가 바깥이라는 뜻인데 바깥으로 불려내진 사람, 지금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오염되지 않고 순결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왜 오염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교회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가 돼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수 있는 것이죠. 또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둘은 불가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순결, 무고함을 지녀야 한다고 여겨졌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는 개별자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형상으로서의 교회, 보편자로서의 교회이고 보편자로서의 실제성을 갖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셋째는 원죄의 교리와 보편자의 연관 관계인데요.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원죄설인데 이에 따르면 각 개인은 인간인 안에서 죄인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개별적인 인간을 떠나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했고 따라서 보편자로 사유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은요 역시 종교적 사유예요.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대비되는 것을 self convicted si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은 이건 아담이 지은 죄고요. 이것을 우리 인류가 물려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self convicted sin은 자기가 범한 죄예요. 줄여서 자범죄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죄에서 구해주는 걸 속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것이고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무명, 이 무지를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이 무지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범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탐, 진, 치라고 합니다. 이 탐은 탐욕, 진은 진노, 화내는 거, 치는 우치,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이 무명을 불교에서는 1차적인 번뇌, 탐진치를 2차적인 번뇌라고 하고 이 두 개의 번뇌에서 벗어나야 해탈할 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지널 신이 1차적인 것이듯이 무명도 1차적이고 self convicted sin이 2차적인 것이듯이 탐진치도 2차적인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사유 속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 대해서의 순서와 그 자체에 있어서의 순서가 다르다고 형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형상은 우리들에 대해서 낮은 것이지만 그 자체에 있어서는 우선적인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개별자가 형상보다 앞서고 그래서 형상이 나중의 것이지만 그 자체의 면에서는 형상이 개별자보다 단적으로 앞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개념화가 아닌 본질직관이라는 의미에서의 추상을 통해 우리는 감각적 상, 감각적 이미지에서부터 가지적 상, 지성적 상, intelligible image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종은 유와 종처에 의해 이해되므로 유와 종처가 버려지면 종도 버려진다고 하면서 보편자의 존재론적 의의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는 플라톤 비판을 통해 보편적 개념, 즉 이데아라는 것이 다만 끌어모아진 것으로서 보편성의 형식을 갖는 논리적 개념일 뿐 존재론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유와 종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비유를 해보면요. 인간에 대해서 상위 개념이 동물이에요. 동물에 대해 대비되는 개념이 식물이고요. 동물 아래에 인간과 이렇게 짐승이 같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인간과 짐승을 구별시키는 종적인 차이, 종족적인 차이를 종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의해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봐요. 동물이요. 잘 보세요. 그럼 이때의 동물은 상위 개념이에요. 인간에 대한 상위 개념. 인간과 짐승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동물이에요. 이 동물을 이거를 류 또는 유라고 해요.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은 종차죠. 종족적 차이. 그러면 종차와 유를 지적하면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동물을 정해 보세요. 동물과 식물의 종차는 뭘까요? 예, 운동입니다. 동물할 때 동체가 운동할 때의 동이죠. 그러면 종차는 얻어졌네요. 그럼 유 개념을 얻어야겠네요. 상위 개념. 동물보다 상위 개념은 무엇일까요? 즉 동물과 식물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 예, 생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은 운동하는 생물이다 이것이죠. 그럼 식물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운동하지 않는 생물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과 유가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유와 종차가 벌어지면 종도 벌어진다. 즉 동물과 이성이라는 게 벌어지면 인간도 벌어지는데 이 동물이나 이성이나 이런 게 형상 또는 보편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편자 개념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보편자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자기 후기에 와서 이 보편자는 논리적 개념일 뿐 존재론적 개념은 아니다. 다시 말해 실제하는 개념은 아니고, 즉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고 논리적인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논란이 벌어질 수 있겠죠. 보편자가 실제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논리적인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추상된 것일까?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세 초기에 포르피리우스와 보테우스의 문답이 있었는데요. 포르피리우스는 물음을 3개나 제시했어요. 그것도 어려운 질문으로요. 포르피리우스의 문제 해결은 다음과 같이 3가지였는데, 첫째, 유와 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가 혹은 지성 속에 존재하는가? 그것들이 실제라면 본질적인가 혹은 비물질적인 것인가? 그것들은 감각적 상을과는 별개로 존재하는가 혹은 그것과 합치되어 있는가? 유와 종이란 말이 또 어렵나요? 유나 종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어요. 여기서 동물은 인간에 대해서는 유 개념이에요. 근데 생물에 대해서는 종 개념이에요. 동물은 생물에 대해서 자기 상위 개념에 대해서는 하위 개념으로서의 종이고, 자기 하위 개념인 인간에 대해서는 스스로 상위 개념으로서의 유예요. 동물이 종이기도 하고 유이기도 한 것이죠. 즉 자기보다 상위 개념에 대해서는 스스로 종이 되고, 자기 아래의 하위 개념에 대해서는 스스로 유가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과 연생에서 원인이 있으면 이로부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로부터 또 결과가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인과 연세라고 하는데요. 이걸 결과 1, 이걸 결과 2라고 했을 때, 이 결과 1은 원인에 대한 결과죠. 그러나 결과 2에 대해서는 원인이에요. 동일한 한 가지가 자기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결과이고 자기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유와 종의 관계도 연쇄적 관계에 있습니다. 여하튼 유나 종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가 혹은 지성 속에 존재하는가, 이것입니다. 예컨대 인간의 이성을 유나 종 형상인데 그러면 형상보다는 그냥 이 개념을 사용해 보죠. 이 인간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가 지성 속에 존재하는가? 인간이라는 개념은 물질적인가 비물질적인 것인가? 인간이라는 개념은 감각적 사물과는 별개로 존재하는가 혹은 그것과 합치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현답을 했습니다. 그는 외부에 대응하는 대상이 있지 않는 정신 내의 관념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예컨대 반인반마, 몸의 절반이 사람이고 몸의 절반이 말인 그런 어떤 것이라는 개념은, 반인반마라는 개념이나 선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반인반마가 있지 않는 것이므로 거짓이고 선분은 있는 것으로 참이라고 하는데, 그리 하는 이유는 전자가, 즉 반인반마가 합성에 의한 것인 반면
후자는, 즉 선부는 객체의 대상에서 수로를 부분적으로 이끌어내는 추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추상된 것이니까 추상되기 이전에 무언가가 실제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평면을 볼 수도 있고 선분을 볼 수도 있죠. 가로 세로 길이는 선분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모니터에서 우리는 추상에 의해 선분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선분은 거짓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는 이와 종 같은 보편관념들은 현실의 개별 사물로부터 출현되기 때문에 참이라고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그는 포르피리우스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보편적 인간은 사물 안에 내재하고 정신의 사유되므로 정신 속에도 있고 사물과 정신 속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지금 인간이라는 말이 이것에 무엇이 의도되고 있는 거냐 하면요. 이것에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 토마스 등등등 이 모두를 총칭하는 말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인간이란 말 플라톤 안에 있는가, 플라톤 밖에 있는가, 물질적인가, 정신적인가, 사물과 분리되어 있는가, 합치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포르피리우스가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보에티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정신의 사유됨으로 사물과 정신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 근데 사물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며 정신 속에는 추상적으로 존재한다. 사물 안에 존재하며 정신 안에서는 사물과 분리되어 존재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현답인 것 같은데 이것을 현답으로 수용하지 않고 사람들은 또 다른 질문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문은 보편자가 정신 속에도 존재하고 개별자 속에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하나인 것이 여러 속에 나누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사물 속에도 있고 정신 속에도 있다. 동일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두 군데, 두 개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를 의식하고 그는 보에티우스는 존재하는 것, 쿼드에스트, 존재자, 존재 에세 이게 이제 형상인데요. 보에티우스에서 형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존재하는 것과 존재가 다른 까닭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라는 형상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 속에 정신 속에 나눠 존재하는 게 아니다. 왜? 정신에 의해서 알아차려져서 존재자가 형상을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는 아직 없는 것이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즉 사물 속에만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말이에요. 정신이 파악하면 정신 속에 있지만 정신이 파악하지 않으면 정신 속에 있지 않으니까 둘로 나눠져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네요. 글쎄요. 이 답변에 대해서 역시 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이것은 현대 영어로 하면 what is 이런 말이고요. 에세는 영어로 하면 being이라는 말인데요. 어떨까요? being, 에세. 우리 학생들 중에 좋아하는 물품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까 언급한 실존이 있었잖아요. 실존이 존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존재자가 진료 더하기 형상 더하기 실존 그랬을 때 어느 것을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이냐 했을 때 토마스는 실존을 존재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보에티우스는 형상을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네요. 왜 그럴까요? 존재자를 하나의 존재자를 그 존재자 이게 해주는 것은 형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의 사람을 하나의 사람이게끔 해주는 것은 사람이라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의 사람을 존재하게 해주는 것은 사람이고 그러니 사람이 존재이다. 이런 논법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존재로 볼 것이냐 하는 게 역시 중세 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13세기에 토마스는 있는 것을 본질, 에센티아로 존재를 실존이라고 보면서 보에티우스와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된다. 보에티우스 논의에 대한 비판적 해석은 이후 보편 논쟁의 한 동인이 되었다. 동기가 되었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도 어때요, 여러분? 이 있는 것, 오드에스트가 what is라고 했죠? what is라는 건 something that is 이런 말이죠. something that is. something that is라면 그것이 존재자이지 않을까요? 존재자? 근데 토마스는 에센티아, 에센스 이것을 있는 것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철학자들의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이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네요. 무엇을 존재자로 볼 것이냐, 무엇을 존재로 볼 것이냐, 무엇을 실체로 볼 것이냐, 또 보편자는 실제한다고 봐야 하는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철학적 물음들이 제기되고 토론이 된 것입니다. 중세 초기에 또 로스켈리누스와 아벨라르두스도 있는데요. 이 두 사람에 앞서서 하이릭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하이릭과 로스켈리누스는 보편자가 단지 생각된 것, 이거 이름뿐이다 이렇게 봤어요. 하이릭은 생각된 것이 보편자고 로스켈리누스는 이름이 보편자다 이렇게 봤습니다. 9세기에 이르러 하이릭이 보편자에게 보편적인 실체를 인정해 줄 수는 없고 오직 생각된 것만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11세기 로스켈리누스는 보편자는 사물이 아니라 이름뿐이라고 주장함에 의해 중세 초기에 유명론이 성립되었다. 여기 실제도 레스라고 쓰고요. 여기는 사물을 썼는데 이 레스가 현대 영화에서 리얼리티, 리얼 할 때 리얼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리얼의 명사형이 레스인데 더러는 것을 실제하는 것 또는 사물 이렇게 번역하는데 보편자는 실제하는 것이나 사물이 아니고 이름, 노미나 일뿐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이름이 한자로
명이죠. 명칭할 때 명. 오직 이름뿐이다. 그게 유명문이죠. 이미 여러분 배웠죠. 고등학교 때 뭐 사회유명론 또는 사회명목론과 사회실제론 해서 사회가 이름뿐이냐 아니면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하는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는 사람들의 집합이니까 사람들만이 실제하는 것이고 사회는 이름뿐이다. 이게 사회유명론이고 사람들만 실제하지 않고 사람들의 집합으로서의 사회도 실제한다고 보는 게 사회실제론인데요. 지금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가 아니라 보편자에 대해서 보편자가 단지 이름뿐인 것이다 라는 이론과 아니다 실제하는 것이다 라는 실제론 두 가지의 대립을 보는데요. 이 시기에 유명론에 맞서 오도 안셀무스, 기욤 등에 의해 제기된 다소 과장된 실제론과 보편자는 실제한다는 이론, 그리고 아벨라르두스에 의해 제기된 다소 온건한 실제론이 있습니다. 러스켈리누스는 이와 종은 실제하는 사물이 아니라 낱말에 불과하며 논리학의 단어만을 다루듯이 보편자 논의도 단어에 관한 논의에 불과하고 보편자에 관한 명제들은 사물들의 성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만들어진 문법 규칙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한때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삼신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예, 어떤가요? 우리 인간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보편자인가요? 아니면 이름뿐일까요?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 토마스 등등을 합쳐서 인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 토마스를 떠나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하면 인간이라는 이른바 보편자는 단어에 불과한 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신이라고 했는데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지위를 지닌 것들 세 가지 지위가 한 몸이다 라는 걸 삼위일체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를 제외하고 인간이 없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신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신은 없고 누구 있느냐? 성부로서의 신, 성자로서의 신, 성령으로서의 신이 있으니까 세 신이 있다는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네요. 오도라는 사람은 원제설의 오도를 막으려 했고 안셀무스는 삼신론의 안됨을 주장하려 했고 기욤은 인간성의 귀함을 지키려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명론에 맞서서 오도는 원죄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 본성을 실제론적으로 이해한다고 보고 보편자의 실체를 주장하였다. 즉 아담이라는 인류의 조상은 한 개인이 아니라 보편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은 보편자로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의 논거는 보편자로서의 인간성의 실체를 부정하면 아담과 이브의 죄는 그들 자식에만 한정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아담의 인간성이 우리들의 인간성이고 해서
아담의 인간성이 죄악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들의 인간성도 죄악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셀무스도 삼위일체론을 옹호하기 위해 실증론을 주장하였다. 그의 논거는 동일한 하나의 실체가 여러 구성원 속에 존재한다고 이해되지 않으면, 즉 하나의 하나님 속에 여러 구성원, 성부, 성자, 성령 속에 존재한다고 이해되지 않으면 삼위일체론은 부정되고 삼신론이 된다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수이고 여러 구성원이지만 그 속에 동일한 하나의 실체인 하나의 하느님 또는 신성, 이것이 깃들어 있어서 삼위일체가 성립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요. 기엄무 또는 기엄이라고도 부르는데 동일성 이론을 통해 실제론을 옹호하였다. 동일성 이론이란 사람들 간의 차이는 본질이나 실체의 우연적 변형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성과 같은 보편자는 모든 구성원 속에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나중에 그는 개체들의 동일성은 공통 본질이 아니라 개체들 간에 구별되지 않는 어떤 다른 측면에 기인한다는 무구별 이론을 주장하여 동일성 이론에서 후퇴하였다. 어떤가요? 개체들의 동일성. 세 가지 개체를 언급해 볼까요? 첫째, 성대생들의 농구놀이. 둘째, 서울대생들의 농구놀이. 셋째, 인도 캘커타 대학생들의 농구놀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개체라고 했을 때 이 세 개체 속에 동일성이 있나요? 어때요? 농구라는 동일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요. 이른바 우리가 본질론자라고 칭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할 경우 본질이 있다고 보는 본질론자들은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농구라는 동일성이 성대생의 농구놀이나 캘커타 대학생의 농구놀이 이 동일성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체들 간에 구별되지 않는 다른 어떤 측면에 기인되는 무구별 이론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집단의 농구놀이와 다른 집단의 농구놀이가 구별되지 않는다. 두 집단의 놀이가 동일성을 갖지는 않지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별되지 않는 것을 보편자라고 칭한다. 그렇다면 농구라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칭하는 말이지 동일성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네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 있죠?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이론이라는 게 있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적인 건 없지만 그 엄마 아빠 엄마와 딸 사이에, 아빠와 아들 사이에, 딸과 아들 사이에, 또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그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사성에 의거해서 그들 전체가 하나의 가족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넓히면 농구, 축구, 배구 이런 것들을 구기 종목이라고 불러요. 공 가지고 놀이하는 구기 종목이라는데, 그럼 이 구기 종목으로 그 세 가지가 포괄될 수 있을까요? 농구, 축구, 배구? 구기 종목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무규벌 이론을 지칭하는 말일 뿐이지
동일성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다. 농구, 배구, 축구에 동일성은 없다. 그러나 공놀이를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외 종목이라고 칭하는 것뿐이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데 기욤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이네요. 그 다음에 보편자는 이해 방식의 산물일 뿐이다 라는 아주 별난 아벨의 주장이 있다고? 네, 있습니다. 아벨 라르도스는 과장된 실제론과 유명론을 지향하고 일종의 개념론을 주장하여 온건 실제론자 내지 비판적 실제론자로 평가받는다. 여기 말한 아벨은 아벨라르도스를 축약해서 한 말이에요. 그는 보편자 문제는 존재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인 문제라고 보고 보편 명사들이 원용되는 이유는 동일 수로를 다수 개체에 적용시키는 명제를 만들 필요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렇군요. 그는 사물들의 존재 방식의 유사성이 형성되는 개체 개념과 이런 개체 개념으로부터 형성되는 보편자 개념을 나누고 개체 개념은 1차적 개념이고요. 이 개체 개념은 1차적 개념. 그러니까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 정순이라는 이 개체들을 포괄해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개념을 만들고요. 이런 개체 개념으로부터 형성하는 보편자 개념, 상위 개념, 2차적 개념을 만들 수 있는데 사람보다 상위 개념이 동물이죠. 이렇게 나눴을 때 보편자는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개별자들의 어떤 선택된 국면을 문제하는 이해 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개별자들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 정순이 예 공통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찾아낸 특정한 국면 즉 운동한다는 정면에서 모두 동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차적 개념은 어떤 선택된 국면을 문제하는 이해 방식이다. 개별자를 이해하는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마스에 대해 또는 병돌이에 대해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동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개별자에 보다 가까운 것이고 동물이라는 것은 보다 먼 것인데 이 보다 먼 2차적 개념도 개별자의 특정한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보편자는 개별자보다 더 큰 실제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개별자의 충만한 실제성을 온전히 지시하지 못하는 흐릿한 표상으로서의 개념으로서 보편 명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동물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토마스를 흐릿하게 또 갑돌이를 흐릿하게 떠올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동물이 포괄하는 그 사물이나 사람들이 폭넓기 때문에 단지 흐릿한 표상을 지니는 개념이다. 표상도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미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리프레젠테이션 해서 이전에 본 것을 다시 떠오르는 것도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관찰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기억을 통해서 또는 예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통상 표상이라는 말로 지칭됩니다. 개념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C라고, 여러분 C라고 자판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자, 컨셉이 개념인데요. 이 컨이라는 말은 together, 함께라는 말이죠. 셉트는 take라는 말이에요. to, 이렇게 더하기 take, 이렇게 되죠. 컨셉이라는 것은 together take 또는 take together, something that take together others.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함께 취하는 어떤 것, 그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개념, 인간이라는 개념은 갑돌이, 울순이, 병돌이, 토마스, 아리스토, 플라톤을 함께 취하죠.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 짐승을 또 함께 취하는 상위 개념은 동물인 것이죠. 그래서 개념들 사이에도 상하로 연쇄가 성립하네요. 상하, 연쇄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중세 전성기 토마스와 돈 스코투스, 중세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된 것에 대해서 보편자를 직관해낸다고 어떻게 직관해낼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직관이라는 말은 이성적인 통찰에 해당한다. 물론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도 직관이라 하지만 철학책에서 말해지는 직관은 대부분 이성의 눈에, 이성에도 눈이 있냐고요? 없죠. 없는데 비유해서 이성의 힘으로 통찰하는 것을 이성의 눈으로 직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토마스는 지식 형성의 단계를 세 수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개별주의 구체적인 세계나 사물에 대한 감각지각의 단계이다. 둘째는 대상에서 개별성과 구체성을 추상하고 보편적인 연장성 자체를 양적 관계에서 다루는 수학적 고찰의 단계이다. 무슨 말인가요? 자, 감각지각. 컴퓨터 모니터를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모니터를 시각으로, 눈으로 지각했어요. 그 지각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 고찰을 할 수가 있어요. 높이와 넓이를 따져볼 수 있죠. 그러면 높이, 넓이, 면적 등이 찾아질 수 있는데 그게 수학적 고찰의 단계입니다. 셋째는 양적 세계에서 연장성 자체. 이 연장성은 익스텐전, 느려져 있다, 펼쳐져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 옆으로 펼쳐져 있거나 위로 펼쳐져 있거나 옆으로 펼쳐진 게 넓이가 됐고 위로 펼쳐진 게 높이가 되겠죠. 그 연장성 자체를 사상하고 버리고 이런 말이네요. 버리고 추상해 버리고. 추상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추상에서 얻어내는 게 있고 추상에서 버리는 게 있어요. 그렇겠죠?
어떤 구체적인 것에서 무엇인가를 추상해내면 추상되어 나오지 않고 버려지는 게 있겠죠. 이 추상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연상성 자체는 사상하고 관념적인 규정만을 사회는 형이상학적 고찰의 단계이다. 그러니까 연장성에 대한 게 높이와 넓이, 깊이라면 그런 거 버리고 그냥 사각형, 모니터가 갖고 있는 형태의 사각형, 이 관념적 규정인데 이것을 사유하는 게 형이상학적 고찰의 단계이다. 자, 사각형을 찾아낸 다음에 또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사각형의 이 내각이 얼마인가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객관적 진리가 얻어지는 것이기도 하네요. 이들 단계는 각기 추상에 성립되는 것이나 이때의 추상은 추상적인 통찰 내지 본질 직관을 의미한다. 추상이 본질 직관에 해당한다는 것이네요. 그는 감각적인 인식이 정신적 인식의 유일하고 완전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면서 정신적인 인식이 감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걸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경험에서 주어지는 것에서 어떤 본질적인 것을 직관해내는 능력, 다른 말로 능동적 이성의 기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감각적인 것 이상의 것을 능동적으로 이성이 직관해 내기 때문에 우리는 형이상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은 신의 정신, 인간의 정신, 사물 속에서 각기 상이한 실제성을 갖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포르피리우스의 물음에 대해서 보에티우스가 그 보편자는 사물 속에도 있고 정신 속에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토마스를 논의하고 있는데, 토마스가 보기에 형상은 신의 정신 속에도 있고 인간의 정신 속에도 사물 속에도 있는데 상이한 실제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토마스는 존재 유비라는 말을 써요. 존재들 사이에는 유비적 관계가 있다는 거죠. 신도 존재해요. 또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천사도 존재해요. 사람도 존재해요. 돌도 존재하죠. 햇빛도 존재하죠. 다 같이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양상, 존재하는 방식은 다 다르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이런 상이한 실제성, 실제로 존재함의 정도가 상이하다. 하루살이의 존재의 실제성과 100년을 사는 인간의 실제성과 500년을 사는 베트남의 실제성은 수명에 있어서도 수명이라는 측면에서 상이하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상이하게 실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성이 상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실제하는 정도가 상이하다, 실제하는 기간이 상이하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데, 그럼에도 그 다양한 존재들 사이에는 유비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다 같이 존재한다, 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고 토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이론은 우리 인식이 경험과 더불어 시작되나 경험으로부터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칸트의 주장을 상기시킨다. 이 경험에다 범주가 부여되어야만, 첨가되어야만 인식이 생겨난다는 게 칸트의 주장이에요. 경험 더하기 범주가 인식이라면 인식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되지만 경험으로부터만 나오는 건 아니죠. 토마스는 선험적인 것, 이 프라이오리 또는 아프리오리가 주관이 아니라 대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칸트와 구별된다. 칸트는 범주가 선험적인 것으로 봤고 이 범주가 이성에 놓여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 주관에 놓여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토마스는 이것이 대상 속에, 사물 속에 놓여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선험적인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험, 경험, 선행, 경험에 선행하는 것을 선험적인 것이라고 해요. 경험과 더불어 인식이 시작되지만 범주는 경험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인식에 선행하는 선험적인 것인데, 경험에 선행하는 선험적인 것인데 주관이 아니라 대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토마스에 의하면 대상들은 그것들의 내적인 진리, 형상, 이념 등을 지니고 있고 정신은 대상을 경험할 때 이들 능송, 이성에 의해 직관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러한 인식론을 토대로 토마스는 어떠한 추상적 형상도 이 형상의 기체보다 실제적이지 못하다. 이 형상의 기체라는 말은 이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자 그런 말이네요. 또는 이 형상을 갖고 있는 실체. 기체라는 말은 entity라고 하고 실체는 substance 하는데 두 용어를 혼용해서들 쓰는데요. 기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실체라는 말에 너무 많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어떤 개체라는 의미를 단순히 지적하는 이 기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기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체라는 말이 실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결국 토마스는 신에게 있어서는 보편자가 실제성을 지니는 것으로 신의 정신 속에 존재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자는 구체적 본질, 즉 사물이 지닌 본질, 사물 속에 있는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물 안에 있고 추상적 형상, 즉 능동이성이 직관해낸, 추상해낸 형상인 안에서는 인간의 정신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됐나요? 포르피리우스가 중세 초기에 제기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답변을 거쳐서 토마스에게 이르렀는데 토마스는 신에게도 있고 인간 정신에게도 있고 사물 안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어떻게 그러면 세 군데로 나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것이 상이한 세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 실제성 개념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정신 속에서는 완전한 실제성을 가진 것으로, 또 사물 속에서는 음? 여기 사물 속에서는 덜 완전한 실제성을 가진 것으로 본질이 있고, 즉 구체적 본질로서 보편자가 덜 완전한 실제성을 갖고 있고, 추상적 형상으로서는 보편자가 더더욱 불완전한 실제성을 가진 채 정신 속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보편자가 사물의 구체적 본질로부터가 아니라 사물들의 공통적 본성으로부터 추상된 것이라는 주장은 둔한 소리가 아니라 둔수 스코트스의 주장이라고. 그렇군요. 사물의 구체적 본질로부터 추상된 것이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였는데, 둔 스코트스는 공통적 본성으로부터 추상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중세 전성기의 둔 스코트스는 토마스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정신 속에는 사물들에 앞서 아무런 관념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물에 앞선 관념의 인정이 사물에 앞선 관념, 사물에 앞서 관념이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사물의 창조인 의지 행위와 이성을 구분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이런 구분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신에 의한 사물의 창조는 신의 의지 행위라는 것이에요. 신의 이성적 파악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사물에 대한 신의 이성적 파악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신의 창조, 사물에 대한 신의 의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창조 이전에는 관념이 없는 것이죠. 아까 내가 설명드리기를 신이 머릿속에 어떤 것을 관념으로 떠올리고 그 다음에 있어라고 명령했을 때 머릿속의 관념이 머리 밖에 현실적인 곳으로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것이 토마스적인 입장인데, 이에 대해 둔스코트스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관념이 머릿속에 먼저 있고 나중에 사물이 머리 밖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있다는 것은 신이 창조 행위를 하지 않고 이성적 파악 행위를 한다는 말이 아니냐.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신 자신의 하는 일은 창조 행위가 이성적 파악이 아니라 창조적 행위가 신이 하는 일이고, 따라서 창조된 사물에 앞서서 단순히 사유될 뿐인 관념,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의지 중심적 입장을 내세웠어요. 둔스코트스는 인간이 사물들 뒤에 오는 관념들을 가지기 위해 사물들 속에 있는 형상들을 마주쳐야 한다는 토마스의 원칙을 수용한다.
감각적 관찰의 단계 또는 감각적 지각의 단계, 수학적 고찰의 단계, 형상학적 고찰의 단계. 이 형상학 고찰을 위해서는 먼저 사물들을 감각적 지각으로 지각하고 그다음에 수학적 관찰을 한 다음 그다음에 형이상학적 고찰을 통해 형상들을 추상해 낼 수 있다고 토마스는 말한 것인데요. 그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원칙을 철학이 가시계의 분석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가시계라는 것은 볼 수 있는 세계 이런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그걸 가시계라고 하고,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세계는 가지계라고 해서 가시계, 가지계 둘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관념이나 보편자의 인식 과정은 토마스와 달리 설명하였다. 둔스코트에서 하면 보편 개념들은 능동이성에 의해 추상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의했어요. 능동이성에 추상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능동이성은 개별자들의 공통적 본성으로부터 가지적 상으로서의 보편 개념을 추상해내는 것이다. 가지적 상은 intelligible 이미지,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이끌어내는데 무엇으로부터 이끌어내느냐 했더니 공통적 본성이라고 그랬네요. 토마스는 뭐였어요? 구체적 본질로부터 끄집어낸다고 했죠. 차이점이 나타났네요. 이로써 둔스코트스는 사물의 구체적 본질이 추상된 것이 보편자라는 토마스의 입장에 맞서 사물들이 공통적 본성에 추상된 가지적 사항을 보편자로 보는 것이다. 어떨까요? 이 구체적 본질이라는 말과 공통적 본성이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은 단수네요. 단수 사물이고 여기서는 복수 사물이네요. 그렇다면 사과 한 개의 구체적 본질 이게 추상되어야 한다. 추상된 것이 보편자라는 게 토마스 입장이라면 이것은 사물들의 즉 여러 사과들의 공통적 본성 예컨대 동그랗다, 주먹만하다, 붉은색이다. 물론 요새 파란색도 있지만요. 뭐 둥글고 주먹만한 붉은 이게 빨간 사과들의 공통적 본성일 텐데 이 공통적 본성에 의거해서 사과라는 보편자를 또 달리 말해 추상적인 가지적 상, 지적인 이미지, 가지적인 이미지, 인텔리지블 이미지를 추상해냈는데 그것을 보편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보편자를 실제성을 갖는 사물이 아니라고 완전한 실제성을 갖는 사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완전한 실제성은 신의 정신 속에 속한 완전한 실제성을 갖고 또 사물 속에서는 더 완전한 실제성을 갖고 인간의 정신 속에서는 더더욱 불완전한 실제성을 갖는다고 본 것이네요. 마지막
주제가 되겠네요. 중세 말기의 오컴의 이명론. 보편자란 사물 안에서 원래부터 없던 것이고, 오호, 사물 안에도 원래부터 없던 것? 공통적 본성으로도 없고, 구체적 본질로도 없고, 단지 인식장애에 만들어낸 이러고 말하니는 웰컴의 오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세 말기 오컴은 보편자는 이름뿐이라는 유명론을 내세웁니다. 그는 감각적 경험을 순수한 수동적 작용으로 보고, 그리고요, 정신은 감각 경험을 인식의 원천으로 하면서 추상작용을 통해 보편적인 개념들과 보편적인 명제들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추상작용이 인정된 것이네요. 그런데 그에게는 사물의 구체적 본질로서의 종이나 이를 직관하는 능동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인정한 건 토마스 아퀴나스세요. 그는 수동적인 요소와 능동적인 요소, 대상과 인식 이 두 가지가 일치되면서 성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하. 수동적인 요소와 능동적인 요소, 대상과 인식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구체적 본질도 없고 능동이성도 없다. 이 말이네요. 여기 인식 능력으로의 능동이성은 없고 대상은 있을 뿐 대상의 구체적 본질은 없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성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에게는 보편자는 생각된 것일 뿐이므로, 아까 하이릭이 보편자를 생각된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오캄도 생각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편자는 영혼 안에만 있고 사물 안에는 없다. 그는 보편자를 지정된 것을 부르는 일종의 이름이며 이름뿐이다. 그러니까 유명론이네요. 앞에서 로스켈리누스가 유명론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중세 말기에 와서 오캄이 다시 한번 유명론 단어라는 말을 통해 보편자를 표현하고 있네요. 그런 보편자를 이름이며 산출된 것이 아니라, 즉 추상작용을 통해 산출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허구라고 하였다. 글쎄요, 여기서는 추상작용을 통해 이 점을 인정하긴 했는데 이 추상작용이 보편자를 산출하는 것이기보다는, 즉 근거를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기보다는 특별한 근거 없이 만들어내는 작용이고, 그래서 보편자는 허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그 이런 주장은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 이성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면도칼 이론에 기인한 것이다. 불필요한 개념들은 면도칼로 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대상과 인식, 그 수동적인 요소, 능동적 요소,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건 불필요하다. 능동이성이라든가 구체적 본질이라든가 이거는 불필요한 것이니까 면도날로 잘라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곧 사유경제 원리에 해당하고 철학도 이런 사유경제 원리를 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떠오르죠. 그 철학의 과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거짓 문제의 해소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주장했는데요. 그 거짓 문제의 해소라는 게 이제 변두만을 사용해서 거짓 문제들을 제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이후그는 대표적인 유명론자로 간주되고 있다. 비록 그가 유명론자라고 해도 그는 객관적인 진리의 인식을 부정하지 않았고 학문적 인식의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예, 즉 우리가 이름뿐인 보편자를 통해서 수학이나 물리학, 기하학 등의 학문을 구성할 수 있고요. 이런 수학, 물리학, 기하학이 또 객관 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부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어떤가요? 보편자, 즉 개념들을 버리라는 이 중세적 논의는 언어를 버리라는 말과도 같고 형상을 버리라는 것도 같은데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특정 대상에 관한 언어를 알고 있고요. 지금 낱말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문장이라는 것을 특정한 대상과 관련시키 알고 있고, 또 그 대상의 형상, 이거는 동양적 개념이니까 우리 서양적 개념과는 좀 다른데, 이거는 형태, 모양을 가리키는데요. 이 형태나 모양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이들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키가 크다, 날씬하다, 또는 훤칠하게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런 배우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언어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사람에 대해, 사물에 대해, 물건에 대해, 집에 대해, 강아지에 대해, 고양이에 대해 이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어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킨대요. 근데 이 언어와 형상은 인간의 감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려라. 대상에서 언어와 형상을 버려라. 그러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이 집착이 사라지면 대상으로 인한 번뇌도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중세 철학 속에서의 이 보편자 논쟁이, 즉 보편자 개념을 부정하는 논쟁이 어쩌면 대상에 대한 인간의 집착을 버리게 하는 논의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